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 서울 빅데이터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인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사회 물리학의 저자이자 MIT 미디어랩 창립자이신 알렉스 펜트랜드 교수님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개발자로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와 건축 환경 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예블레대학교의 빈지ang 교수님을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보게 되실 예정입니다. 또 생중계가 이뤄지는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또 기조 강연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또 원하시는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참가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조 강연 세션의 진행은 연세대학교 허준 교수님께서 현장에서 자리하셔서 함께해 주실 예정인데요. 허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시며 OSE 센터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고요. 미국 일리노이에 기반을 둔 지정학 정보 제공 및 IT 컨설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인 포레스트원에서 CTO로 지내셨습니다. 또한 포춘 500 기업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신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회가 넘는 학회지 기고와 150편 이상의 학회 발표를 하는 등 또 열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자, 현재는 공간 데이터과학과 어플리케이션의 제목으로 묵후 강의를 진행 중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허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허준입니다. 자, 오늘 기조 강연의 서예를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기조 강연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도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MIT 알렉스 펜트랜드 교수님 그리고 스웨덴 예블레 대학의 빈지ang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약 12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두 분 교수님께서 현장에 직접 계시지는 못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두 분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스 펜트랜드 교수님, 짧은 시간에 소개해 드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우리 분야에 대한 기여와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 현재 MIT 미디어랩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셨고 또 특히 미디어랩 아시아에도 기여를 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사이트되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렇게도 명명되기도 합니다. Seven most powerful data scientists in the world.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특히 UN이라든지 여러 월드뱅크, OECD, 국제기구의 다양한 데이터와 관계된 다양한 기종학연 및 연구 활동들을 함께하고 계시고 또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여러 회사들을 창립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음 빈지ang 교수님은 예블레 대학의 Geoinformatics and Computational Geography의 교수님이시고 특히 도시과학, 특히 공간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시티 사이언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적인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먼저 알렉스 펜트랜드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펜트랜드 교수님의 발표 제목은 Building a New Economy, Data as Capital. 데이터를 어떤 자본으로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경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자, 펜트랜드 교수님 강의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에 해왔던 일들은 바로 데이터와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소비자 웨어러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소비자 몸에
걸어두는 것 혹은 작용하는 것,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서 최초의 웨어러블 그룹을 운영했었습니다. 또 발견했던 것은 휴대전화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지연시킨다는 건데요. 어떤 면에서 둘 다 좋죠. 하지만 과학을 활용해서 조정할 수 있긴 하지만 다보스에서 EU 법무장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GDPR로 이어지는 토론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개발을 위한 데이터라고 하는 일련의 대규모 실험, 국가 규모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규모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고요. 모든 종류의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사무총장님이 데이터 혁명이라고 명명했던 이유는 바로 최근까지 빈곤 완화 또 개발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본질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데이터 이사회도이라고 세계경제 포럼에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IEE에서 확장위원회 Council for Extended Intelligence라는 AI에 대항하는 그룹을 공동 운영하고 있고 또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더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기계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또 기타 조직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세계은행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일종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종의 정책적 관점에서 아주 큰 그림을 여러분들께 그려드리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문제, 데이터, AI.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내 이익을 위해 행동할까? 아니야. 아니, 이익을 위해 일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데이터와 AI를 통제하기를 원하고 신뢰와 결과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기반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책 입안자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딜이 거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쓴 논문이 제목이 토론을 야기했고 데이터에 관한 새로운 딜인 GDPR로 이어졌는데요. GDPR은 시작이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좀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더 한 발자국 더 가야 됩니다.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기업, 시민,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물에 대한 절대주의적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행 가능한 뉴딜을 체결하려면 여러분께서는 좀 더 타당한 새로운 뉴딜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했던 것은요. 점차 상당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데이터를 새로운 생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노동 또 토지와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요. 누가 데이터를 통제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산 수단인 데이터를 누가 통제할까요? 어떻게 사용될까요? 또 무엇을 위해 사용될까요? 또 새로운 경제학 진보적 사고의 아이콘은 이렇게 말하죠. 자본에 대한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게 데이터다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데이터가 너무 적은 숫자의 소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데이터의 힘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사회 시스템, 법률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을 위해 은행이 있고 또 감사원이 있고 토지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보험 제도가 있고 또 기록하고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토지를 저당할 수 있고 노동에 대한 대금 지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노동보호법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에도 비슷한 종류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AI는 제가 생각할 때 단순히
데이터의 패턴일 뿐입니다. 데이터를 제어하면 AI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소유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요. 소유한다는 것 자체와 소유권 자체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통제할 수 있고 복사본을 갖고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데이터는 공동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질 수가 없고 일종의 어떤 분리,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것과 소유권 자체에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치 돈에 대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도 받아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AI가 워낙 강력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가서 제대로 되었나 확인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AI가 내린 결정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편견과 같은 사회적으로 불쾌한 결과를 매우 빠르게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국가가 함께하는 유형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시스템을 평가하는 국가가 있죠.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같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처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망치면 확실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을 바라볼 때 1870년도에 어떻게 썼습니까? 비슷한 문제입니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이 자꾸 뭔가 들춰낸다고 느꼈죠. 그래서 은행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성숙이 돼서 나아가서는 데이터 협동조합, 데이터 노조, 또 소규모 은행으로 성숙되었고 그리고 나서 뱅킹, 은행에 대해서 법률과 규제가 촉발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더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요. 서부 지역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도, 1920년도 사이에는요. 노동을 둘러싼 투쟁이 일어났고 국가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이 생산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노동을 부당하게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조를 형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리를 얻었고 정부가 지지하게끔 만들었고 안전보호망이 생겼고 고용보장, 퇴직금 등등 이런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요. 1900년도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데이터에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은행이나 노조에 했던 것처럼 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필요한 데이터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데이터는 그냥 단순하게 반발을 일으키고 요구를 하기보다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행이나 노조 같은 뭔가 노조가 데이터 조합이 합이 있어야 됩니다. 요점은 데이터가 아주 특별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요. 저는 제 데이터가 뭔지를 알고 또 데이터를 좀 더 잘 운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고용주로부터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가? 열악한 조건에 아주 안 좋은 의료보험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가? 직장 의료보험으로 혹은 정부가 나를 동등하게 대우하는가? 이 모든 내용들을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집합체, 협동조합, 커뮤니티에서 데이터를 살펴보고 가치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회사는 많은 것들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 감사를 위한 디지털 아이덴티티 또 형사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 소유권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무 복잡해지겠죠. 문제는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풀링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데이터를 소유는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여러분이 돈을 넣으면요. 은행에 있지만 결국 그 돈은 여러분 소유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도요. 여러분들이 근로를 하고 노조는 여러분들이 하는 노동을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데이터 조합도 동일한 유형의 작업을 하되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데이터 조합을 운영할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은행처럼 은행에 신용카드가 있으면 휴대전화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협동조합이 있다고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웃의 고용률과 같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가, 또 건강에 대한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건강 결과는 무엇인가 볼 수 있겠죠. 건강 분야에서는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대중교통도 정말 많죠. 그런데 대중교통이 모두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빈곤한 지역은요, 부유한 지역보다 대중교통을 덜 이용한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사회에 있어서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데이터를 모집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조건을 보여준 대시보드가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푸시백도 하고 또 문제를 픽스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요, australia.opportunity.mit.edu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사회 사례입니다. 아델레이드시에서는요, 정부 데이터와 은행 데이터, 전화 데이터를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건강 데이터를 의료보건이죠, 사용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계획도 짜고 교통 시스템도 계획하고 공중보건도 고용도 이 모든 것들의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커뮤니티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반적으로 인구조사 데이터와 같은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 데이터 간의 차이가 있고 또 민감한 데이터라서 인구조사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집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지극히 개인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집계한다면 개인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도 이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모두 다 친숙하고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일들은요, 다른 일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흐름이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간에 있는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하나, 어디에서 쇼핑하나, 어디에서 여가를 즐기나, 이러한 종류의 인구조사 데이터가 풍부하게 있는데요. 특정 지역의 소득 평균이 무엇인가, 또 건강 상태는 어떤가, 그 외에도 어디에서 일하고 놀고 여가를 즐기는가, 이러한 개인 수준 데이터까지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도가 나와 있죠. 슬라이드가 있죠. 매사추세츠에서는 이 같은 데이터를 사용해서요. 코로나가 갑자기 급증했다라고 한다면 1주와 2주 사전에 미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웹페이지도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급증할 가능성이 거의 있다, 없다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건 아주 단순한 규칙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집합체를 보다 보면은요, 사물 사이의 흐름, 분명히 질병은 사람과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흐름을 알면 발병 가능성이 있는 곳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MIT가 질병 통제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다른 대륙에 있는 도시를 살펴보면서요, 이웃 기반 경제 성장에 대한 정말 좋은 예측 변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예측 가능하고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고 다른 종류의 시설들이 있고 또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유형이 다양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다른 유형의 이웃에서 온 사람들이지 다른 종류의 다양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분산의 거의 50%를 차지하고요, 지배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이 아주 핫해지고 흥미롭고 다양해지면서 소문이 나고 있고요. 측정하는 것 자체는요, 일종의 경험의 다양성, 또 사람들의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 하는 일들은요, 기회를 만들고 또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경쟁을 계속 벌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통제해야 하죠.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이 예측 변수는요, 매우 강력하고 존재하지 않는 매장의 매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식료품 관계를 설치하면은 성공할까요? 안 될까요? 훨씬 더 정확하게 오늘날의 이 상용화된 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또 더불어서 뭐 데이케어랄까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케어를 만들면 좋을까 말까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는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할까, 어떤 시설을 구축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또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여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새로운 경제적인 합의를 체결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설과 또 모든 것들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웹사이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law.mit.eud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스쿨 협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요.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집세를 내지 않고도 사람들이 건물을 소유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낙후 지역에 외분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거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진정한 변화를 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했던 실험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웃별로 이웃의 빈곤과 불평등을 다시 한번 매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이동성이나 혹은 자녀가 여러분보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교통을 최적화해 주었고 사회적 목표를 지원해 주었고 또 사람들을 원하는 곳으로 이 공공교통이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MIT의 새로운 교통 이니셔티브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 가장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요.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관련이 있는 것은요. 사람들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공중보건을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호주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요. 앞서 언급한 논문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간접적인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미국인 전기협동조합인데요. 미국 토지의 56%가 정부가 아닌, 그러니까 그 56% 미국 땅입니다. 기업, 지역사회, 대부분 시골 지역사회가 아닌 협동조합에 의해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자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바로 수익을 사회를 위해서 이중적으로 결론을 자아냈다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넷에서는 의도가 좋지 않은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통해서 주택 혹은 다른 문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조합과 협력하는 많은 기관도 있습니다. 그 예로는요. 회원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소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더 나은 이율로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연합과 협력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더 큰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 노동조합은 완전히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이에 관심이 크고 특히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자 활동만 기경제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하는 데이터를 집계하여 공정하게 배분되는지 여부를 알 수도 있고요. 또 더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버클리 음대와 함께 오픈 뮤직이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음악가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음악인 디지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디오와 다른 종류의 것들도 유용한 건데요. 많은 중개자를 차단해버리고 훨씬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의 음악 시스템이 믿을 수 있고 값비싼 복잡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전기전자기술자 협회인 IEEE 같은 경우는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프라이버시 규제의 핵심이기도 하기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브라더스 솔루션을 피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수집된 위치에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데이터를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답을 공유해야 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데이터 보유자인 경우에는 사전 승인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거나 답하지 않기로 한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그래픽은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때 대규모의 다양한 원시 데이터 세트를 기본 형식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리포지토리 유형인 데이터 레이크 코드를 이쪽 레이크로 옮깁니다. 나쁜 사람에게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오도용되고 있는지를 감사하기가 매우 어려집니다. 따라서 오용에 대한 보호 기능이 약화가 되고요. 대신 질문 응답 시스템이 있어서 데이터 보유자에게 질문을 보내면서 몇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감사하기가 매우 쉬워지고 무엇을 묻고 무엇을 위협하는지 응답하는지 동작점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 수행 자체를 가능케 해주고 또 원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들이 이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 주세요 하는 대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 및 응답 시스템에 참여할 때의 리스크는요. 실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리스크가 훨씬 더 적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을 만들고요. 모든 주요 은행에서의 데이터를 이동하는 피델리티 파생물인 코야 설정을 도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퇴직기금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움을 줘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걸 들으면서 데이터 현지화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볼 수가 있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데이터 프로세스를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요. 같이 또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만약 블록체인과 같은 것에 기록하고 그리고 또 나쁜 블록체인이 아니라 정말 블록체인과 같은 거에 기록을 하고 은행 코인이 아니라 로드된 단어라는 걸 알고 있으시겠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설계한 많은 것들이 리브라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컴퓨터 과학과 아키텍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분산된 거버넌스이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투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데이터를 좀 더 상상하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날의 시스템도 훨씬 더 투명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의료 데이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거래 코인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스위스닷컴과 스위스 포스트를 통해서 운영되도록 스위스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뭐가 되든지 간에 디지털 데이터 모든 걸 교환할 수도 있고요. 상장지수 펀드 돈 가장 주된 것은 타인이 개인의 데이터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여러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교환하고 그 외의 모든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타마사크 그리고 싱가포르 통화당국은 프로젝트 유비인이라는 것을 버전을 출시했고요. 스위스 트러스트 체인은요 실제 상용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오늘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버뮤다의 디지털 통화를 대중에게 발행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중에게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 제가 KBC와 ALM 측면에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요. 저희 MIT 프레스 알고리즘을 살펴보시고요. GBTR의 기원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등을 설명하는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신제품들인데요. 아직 무료입니다. 이 책자가 그러니까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웹 주소가 있고요. 새로운 경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협동 조합의 개념과 실제로 협동 조합을 구축하는 방법, 창의적인 예술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과 일부 법적 측면을 사용하여 주택이나 혹은 기타 다른 종류의 커뮤니티 시설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법적인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펜트란트 교수님의 아주 영감을 주는 그런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항상 데이터가 미래의 어떤
이코노미를 이끌어나갈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동시에 이 데이터를 접근하면서 생길 수 있는 뭐 프라이버시 이슈라든지 데이터 미스유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안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유스 케이스를 보여주신 훌륭한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빈지ang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빈지ang 교수님의 강연의 제목은 A New Kind of City Science Built on Living Structure. 이건 뭐 생활 구조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살아 움직이는 어떤 구조, 그게 유형이건 무형이건 간에 어떤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시티 사이언스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강언입니다. 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종류의 도시 과학, 특히 Living Structure 기반의 도시 과학인데요. Living Structure이라는 것은 수학적, 물리적 구조이며 또 우리의 물리적 공간에 건물, 도시, 거리, 정원 이런 것과 같이 존재합니다. Living Structure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잘 반영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뭐 생명력이라든지 활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Living Structure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치유의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유전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지능이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Living Structure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의 지능이 감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 과학은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나타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도시의 정보를 저장하고 획득하고 처리하고 생성, 발표, 전파시키는 기술이자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세 가지 기본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도시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현대적인 도시와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도시의 세 가지 기본적인 이슈, 도시의 모습, 도시는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Living Structure는 생명력이 없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Living Structure는 살 수 있으며 좀 더 활력을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Living Structure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법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Living Structure에 대한 과학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Theory of Center를 구성하는 15개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개의 특성은 인간의 마음속에 잘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은 Mirror of the Self-Experiment, 자기 자신에 대한 거울 를 들여다보는 실험을 통해서 잘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하나의 측정 도구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 있어서는 세 가지 근본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도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지구의 표면에 대한 과학으로서 지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의 조건에 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의 컨디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저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지리적인 공간으로서 굉장히 복잡하고 긴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지 데카르트 기하학으로도 잘 설명이 될 수 없고 기본적인 기존의 통계학으로도 잘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우시안적인 통계학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학이나 구조물이 이러한 다이나믹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첫 번째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슈는 도시가 어떻게 살기에 좋고 좀 더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 것인지, 이것이 세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빙 스트럭처에 대한 과학은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디자인 과학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디자인 과학의 특징이 가장 큰 스코프를 가지게 됩니다. 물리학보다 오히려 더 그 범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개념은 일단 디자인이라는 것은 정량화되거나 시각화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선호도가 아니라 하나의 matter of fact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온도계가 개발되기 전에는 따뜻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온도계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따뜻함이라는 것은 온도의 물리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도시가 얼마나 좋고 살기 좋은가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자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느낌도 측정 가능하고 정략화될 수 있는 팩트가 될 것입니다. 리빙 스트럭처는 온도가 따뜻함과 가지는 관계에 있어서 리빙 스트럭처는 리빙니스와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리빙 스트럭처는 무엇일까요? 큰 것보다 작은 스트럭처가 훨씬 더 많은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넘버를 가진 데이터 세트 1, 2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리빙 스트럭처에 있어서 큰 것보다 작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0개의 숫자의 평균 1에서 9는 두 개의 패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헤드 부분은 평균보다 크고 테일 부분은 평균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헤드와 테일의 파티셔닝이 계속됩니다. 헤드는 다시 한번 파티셔닝이 돼서 두 번째 평균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여섯 번째에 있어서 세 개의 번호 숫자는 헤드로 다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많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이 상황에서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리빙 스트럭처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드, 테일, 브레이크, 헤드와 테일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위해서 개발한 새로운 분류 체계라고 할 수가 있고 반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데이터 세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헤드와 테일, 브레이크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방법은 헤드, 테일, 브레이크가 대략 1에서부터 또 2까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화가인 피에 몬드리아, 그러니까 20세기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은 간단한 기하학적 형태와 원색,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7개의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강, 노랑,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 그림은 18개의 하부 구조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널 B, C, D, E에 보면은 총 8개의 서브스트럭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은 빈 공간에서 조금씩 진화해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널 B에서 C까지 갔을 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새롭게 생성된 substructure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C에서 D로 갈 때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새롭게 생겨난 것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새롭게 생겨나는 게 더 많은 개념이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living structu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각각 한 번의 반복이 있을 때마다 그 큰 것보다 작은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보면 living structure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living structure이라는 것은 큰 것보다 작은 substructure가 훨씬 더 많은 structur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iving structure라는 개념은 처음에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고안을 해냈고요. 이것은 유기적인 세계관에서 출발을 하는데 유기적인 세계관은 영국의 철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주장한 것입니다. 유기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사과관으로서 이 큰 그림에 인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계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계에 속하는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기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세 번째 세계적인 개념, 공간은 생명이 없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으며 living structure이면서 이것은 좀 더 living이 되거나 less living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에 따르면 전 세계 지구의 표면이 하나의 living structure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지구의 표면 전체, 작게는 몇 센티미터의 작은 장식물도 living structure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living structure는 두 개의 기본적인 법에 의해서 주장이 관리가 되는데 스케일링 러와 토블러의 러입니다. 여기에서도 큰 것보다 작은 스트럭처가 많다는 그러한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개념, 즉 큰 것보다 작은 게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또 양쪽에 비슷한 수의 비슷한 크기의 substructure가 있다라는 이 두 개의 기본적인 법이 이제 linear structure를 생성하고 있고요. 또 여기 두 가지의 디자인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분화와 적용입니다. 분화라는 것은 큰 substructure가 계속해서 분화되거나 이렇게 파티셔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포 분열처럼 점점점 더 작은 substructure로 쪼개지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적응이라는 원칙은 또 이러한 하부 구조들이 서로 적응을 해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법칙이 모두 만족이 됩니다. living structure는 아주 큰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레나 데카르테적인 기계적인 세계관에서부터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주장했던 유기적인 세계관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난 300년 동안 과학은 근본적인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뉴턴적인 절대적인 공간 그리고 리브니지안의 상대적인 공간은 모두 카르테시안적인 기계적인 세계관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세계관이었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벡터와 포맷은 기하 원시 객체, 즉 포인트, 라인, 폴리건, 픽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하 원시 객체들은 컴퓨터 저장이라든지 처리에는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좀 더 의미 있는 기하학적인 형태, 즉 포인트, 라인, 폴리건, 픽셀 같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랙털 기하학의 아버지는 유클리드 기하학 형태가 차갑고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갑고 건조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느낌이자 감정이죠. 이렇게 차갑고 건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living structure이라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도시 그리고 대도시와 관련해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서 도시를 하나의 리빙 스트럭처로 이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리빙 스트럭처에 대한 과학은 새로운 종류의 과학으로서 유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은
Theory of Center에 기반을 두고 있고 15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Living Structure는 수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물리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livingness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름다움의 정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잘 반영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관찰 방법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Mirror of the Self 실험이라는 것인데요. 인간을 하나의 측정 도구로 사용을 해서 그 인간의 느낌에 따라 생기, livingness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온도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온도가 어떤 것인지 느낌을 물어보는 것이죠. 오픈 액세스, 지오스페이셜, 빅데이터, 나이트타임 이미저리나 오픈 스트리트 맵 데이터 같은 것이 리빙 스트럭처 과학의 근간이 됩니다. 오픈 액세스, 지오스페이셜, 빅데이터는 글로벌하게 국가 내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도시의 개념은 바텀업 방식으로 오픈 액세스 데이터를 통해서 정의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보편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타임 디멘션에서 도시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주요 도시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로케이션 비즈니스, 즉 브라이트 카이트의 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해서 설명한 것인데 시카고와 뉴욕이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엑스우먼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서 국지적인 분석과 스케일링 하이라키를 위해서 개발된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도시 과학 커뮤니티에 있어서 학생이나 도시 설계 프로페셔널이 도시의 구조와 다이내믹을 이해하기 위해서 흔히 널리 사용하는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대규모의 로케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미국의 빌딩 풋프린트에 대해서 1억 2,900만 개의 이미지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야간 이미지를 확보를 했고 저희는 이 엑스우먼을 스마트 시티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덕트와 서비스로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5개의 특징은 Theory of Center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자연에 폭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들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건물, 도시, 아티팩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개의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5개의 특징은 기하학적인 것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포착해 줍니다. 이것을 기하학적인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디자인을 위한 하나의 변화의 프로퍼티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15개의 특징은 알렉산더 크리스토퍼가 그의 253개의 패턴 랭귀지 작업에서 정의를 한 것이고요. 이 15개의 특징은 2개의 디자인 원칙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디자인 원칙과 2개의 법칙은 이 15개의 프로퍼티, 특징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리빙 스트럭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많다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었고요. 페인팅 B, 두 번째 페인팅도 새롭게 생겨난 것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많다라는 그 법칙을 3번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2번, 3번을 통해서 페인팅 B는 구조적으로 아름답다, 구조적으로 살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리빙네스의 정도, 아름다움의 정도도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계산된 정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구조적인 아름다움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리빙 스트럭처의 근간에 깔려서 리빙니스와 아름다움의 감각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सब스트럭처의 하이라키에 따라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Mirror of Self 실험에서는 두 개의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인간이 주관적으로 자신들이 좀 더 선호하는 것, 좀 더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 두 개의 페인팅이 두 개의 티셔츠에 인쇄가 됐다. 그럼 어떤 티셔츠를 선호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쪽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Mirror of Self 실험은 아주 단순한 싫고 좋고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intersubjective 합치로서 리빙 스트럭처 존재감을 주고, 또 리빙 스트럭처의 근간에 깔려 있는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많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생동감, 아름다움의 감각을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컴퓨테이션 접근 방식을 통해서 리빙 스트럭처와 리빙 스트럭처의 디자인이 도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런던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6개의 칼라 패널은 6개의 위계적인 레벨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이 런던은 갈수록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신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맨하탄 도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300개의 패널들이 3단계의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도시 플랜을 비교를 해보면 런던시가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과학, 특히 리빙 스트럭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도시과학은 새로운 형태의 과학으로서, 그리고 유기적 세계관에 따라 정의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학은 도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를 좀 더 살기 좋고 시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과학입니다. 도시과학은 스케일링 러의 비평형적 사고가 주도하는 과학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도시과학은 더 이상 마이너 과학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나 생물학처럼 메이저 사이언스의 영역에 자리를 잡고 그 플렉서블 디자인을 통해서 다른 과학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학은 새로운 분야의 과학으로서 제가 최근에 연구했던 어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픈 액세스 지오스페이셜 데이터, 특히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리빙 스트럭처를 파악하고 그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일반적인 형태, 그리고 리빙 스트럭처에 의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간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컴퓨터 비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되었고, 그 도시 공간의 리빙니스도 정량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조적인 아름다움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2가지의 디자인 원칙 그리고 15개의 프로퍼티를 통해서 오픈 디자인과 플래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디자인과 플래닝은 더 이상 전문가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선호도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이제 오픈 플랜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현대 도시들을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Mirror of Self 실험과 마찬가지로 신경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아이 트래킹, 디시전 포인트라든지 다른 것들을
수집할 수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리빙 스트럭처가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문화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지향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미래의 어떤 도시과학의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리빙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시의 다이나믹스와 어떤 디자인의 굉장히 기본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제안해 주셨고요. 아마 우리 포스트 판데믹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두 분 지금 참여하고 계신가요? 자, so now.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셔서요 조금 전에 기조 강연을 해주신 두 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펜틀란드 교수님, 지향 교수님? 네, 잘 들립니다. 다시 한번 화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의 허준 교수이고요. 기조 강연 세션의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겠습니다. 정말 많은 통찰력을 얻는 발표였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듣다 보니까요. 새로운 통찰력이 생겼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까 펜틀란트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또 생활 구조물도 새로운 개념인데요. 분명히 저희가 도시 과학 쪽에 접목시켜서 팬데믹 이후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각각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 역시요. 현재 화상으로 직접 참가하고 계시는 청중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또 동일한 질문을 두 분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펜틀란트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께서 데이터 조합 언급하신 거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정보 은행 같았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소유권을 데이터 생산자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커뮤니티가 데이터 활용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펜틀란트 교수님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몇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교수님의 접근 방식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현재 데이터 산업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존의 IT 기업들이 있고요. 또 이미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수집해 놓지 않았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기존의 대기업의 정말 강력한 슈퍼파워한 현존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의 이 제국가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쟁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각각의 데이터,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다 데이터를 세트로 만들다면 물론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겠죠. 각 개별적인 데이터보다는요. 그래서 데이터의 가치는 데이터를 모집하면 할수록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가치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각 개별적인 커뮤니티는 실질적으로 이 빅네임 기업들과 경쟁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답변이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답변해 주세요. 첫째, 제 말 잘 들리나요? 제 말이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로컬 은행이나 로컬 은행과 같은
이 두 단체가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협업을 하면서 커뮤니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어디에서 일하고 여가는 어디에서 보내고 건강 상태는 어떤가 이런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각각의 모든 데이터는요, 그 어떤 기존의 대기업, IT 기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방대하게 갖고 있는 건 맞지만요, 완성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 데이터라는 것은요, 결국은 커뮤니티에게요,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데이터 소유자가 됩니다. 본인에게 중요하고 본인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사용을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판매한다는 건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 판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뭐 올바른 헬스케어를 얻도록, 올바른 학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올바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생각할 때 정말 가치 있는 것, 커뮤니티가 원하는 것, 커뮤니티가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 막강한 IT 기업과 경쟁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기업 IT들은요, 커뮤니티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개인들에게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혹은 각각 판매 용도로 데이터를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커뮤니티가 진정으로 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한데 묶는 역할을 합니다. 한 장소, 한 곳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의료 데이터, 또 뭐가 있을까? 행동 데이터, 아이디어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를 한 장소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건 각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데이터를 커뮤니티 안에서 모아두겠죠. 그렇다면 스케일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로컬 당국이 혹은 로컬 위원회가 각 마을별로, 각 구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체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또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합쳐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모아진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됩니다. 전국, 영국 전체 모든 시민들의 데이터가 파악이 되고 아주 풍부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렇다면 이 스케일이 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는 원래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노조가 모여서 이게 전국적인 노조 연맹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막강하게 되겠습니까? 아까 크레딧 유니언의 예를 들었는데요. 크레딧 유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무수히 많은 이 전기협회 같은 것도요, 사실 작은 단체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뭐 대기업의 노조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적이 다릅니다. 대기업이 모은 데이터의 사용 용도와 그리고 또 각 커뮤니티가 모은 데이터의 용도는 다르죠. 커뮤니티는 본인들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한 거죠. 뭐 테슬라처럼 데이터를 모아서 테슬라 용도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한 용도는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는요, 데이터를 모아서 판매하고자 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모읍니다.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EU 단위로서 데이터를 모으고 커뮤니티 용도로 모아서 그들을 위해 사용한다. 이게 합쳐져서 국가를 위해 사용한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죠.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 뭐 인프라, 헬스케어, 아까 그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시를 구축해서 도시가 아름답고 또 인간 위주의 도시를 만드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통찰력을 주셨네요. 아마도 펜타르트 교수님께서는요, 지금 데이터 조합, 유니언 같은 것, 글쎄요, 이미 추측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부가 혹은 어떤 공공기관이 커뮤니티 안에서 데이터 모으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암시하는 것 같네요. 맞나요? 제가 옳게 이해했나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노조가 정부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시작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요, 1870년도에 이 지역사회가 먼저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 은행과 싸우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커뮤니티 혹은 데이터 연합이라고 해서 이거를 정부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뭐 이런 일이 흔치 않게 일어납니다. 로컬 기관들, 뭐 협동조합 혹은 커뮤니티 은행들, 이런 기관들이 할 수도 있겠죠.
또 흥미롭게도요. 꼭 정부가 뭐 팔과 더 붙이고 동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 데이터 오너십이란 거,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한 100년 동안 존재해 왔었습니다. 미국 내에서요. 그래서 뭐 로컬 은행들이요, 경영진들에게 데이터를 모아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페트란트 교수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오픈 알고리즘 그리고 블록체인 접근 방식 상당히 통찰력이 있고요. 또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데이터와 관련돼서요. 데이터 활용도와 관련돼서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접근성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오도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방형 알고리즘이랄까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거 이런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겠습니까? 좀 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뭐 최신 사례, 베스트 케이스가 있을까요? 블록체인 접근 방식이나 혹은 오픈 알고리즘의 사례 알려주세요. 네,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 사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요, 유럽 연합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접 통계를 모으도록 도와줍니다. EU 내에서는요, 절대로 데이터를 국가 밖으로 공유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요. 통계가 됐던 뭐 통찰력, 그러니까 통찰력을 공유하는 것이지 데이터 자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 방식을 취할 때요. 그 외에도 에스토니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20년 전에 시도를 했었는데요. 소련, 당시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때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리를 사이버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안이 완벽하게 보장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과 오픈 알고리즘을 했었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구동을 했고요. 에스토니아는요. 유럽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쪽의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상용적인, 상업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가장 큰 미국의 은행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와줬는데요. 굳이 고객 데이터를 더 이상 공유할 필요가 없고요. 팩트, 사실 혹은 통계,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낸 다음에 그 통계를 공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면서 통찰력이 공유되는 것이 이걸 FKOOI.com 보시면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는 미국의 과반수 이상의 파이낸셜 데이터를 보고 통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소비자 유니언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요. 아주 대규모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소비자들이 좀 더 나은 딜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비자 단체입니다. 역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기업들 중에서 구글 같은 곳이요. 바로 이러한 오픈 알고리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블록체인 기반으로요. 예를 들어서 구글은 안드로이드로 운영되잖아요. 아마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수십억 개의 핸드폰을 다 연결시켜주고 있는 OS인데요. 그렇다면 이 핸드폰을 다 업데이트를 한다. 근데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움직여야 되겠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누군가가 인터셉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구글이요. 본인들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직접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오픈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요. 구글이 절대로 오리지널 데이터를 보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핸드폰 안에 있어요. 절대로 못 봅니다. 구글은요. 그냥 오픈 알고리즘으로 하기만 합니다. 업데이트를요. 보다 최근에요. 구글이 대부분의 전 세계 있는 핸드폰을 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픈 알고리즘을 근데 아무도 몰랐죠. 왜냐?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죠. 단지 훨씬 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Federated Learning, Federated AI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자체는요. 법적인 토대를 안겨다 줍니다. 개방식 알고리즘도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 한국에 적절할 것 같은데요. 한 단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분산형 데이터 시스템에다가 한 발자국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뭐냐? 바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블록체인 기반 교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교환을 합니다. 허용을 하는 것이죠. 뭐 특별히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극도의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그리고 저렴한 데이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찰력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가 보존된 상태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국가들이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스폰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곳에서 또 싱가포르도 후원을 했고요. 또 스위스 같은 곳도 후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트레이딩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포함해서 직접 그들의 시스템을 사용하게끔 합니다. 기존의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전한다든지 뭐 돈을 송금한다든지 정보를 보낸다든지 이런 대신에요. 이건 약간 좀 솔직히 우려할 만한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대부분의 거래가 뭐 또 다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되죠. 그래서 저희는요. 호주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호주와 더불어서 자체적인 비슷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든 거래, 지불, 뭐 세금 이런 것들 계속 트랙다운합니다. 추종합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 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했던 것과 같이 레버리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싱가포르 거나 뭐 호주 걸 자기네가 소유할 필요는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미 오픈 알고리즘과 블록체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요, 몇 가지 질문을요, 빈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And it was very interesting. 빈지한 교수님의 접근 방식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도시 과학을 새롭게 정의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래 도시 과학의 실마리를 제시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리빙 스트럭처, 두 번째는 도시 다이나믹과 디자인이었는데요. 교수님이 개념적으로 다이어그램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이면서 아니면서 동시에 또 의존적인 구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교수님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도시과학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집단적인 욕망 아니면 지역사회의 집단적인 의지까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공동체가 도시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추가적인 요소, 인간이 집단적인 욕망을 추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리빙 스트럭처의 개념은 제가 말하는 도시 과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도를 통해서 따뜻함의 느낌을 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리빙 스트럭처는 물리적, 수학적인 개념으로서 도시의 리빙네스를 측정해 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지만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기하학이다. 기본적인 스트럭처의 기하학적인 구조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리빙 스트럭처를 그러한 측면에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세 가지 도시과학의 구성요소, 도시는 어떻게 생겼는가, 또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지나야 왔는가, 이건 다이나믹의 영역이죠. 이 다이내믹과 두 개의 스트럭처는 리빙 스트럭처의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종류의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학을 통해서 도시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좀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아름다운 공간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도시 과학의 목적입니다. 스티븐 월프렌드가 2003년에 새로운 종류의 과학이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종류의 도시 과학은 그러한 책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이긴 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도시 과학의 특징은 일단 스티브 월프렌드가 주장한 것처럼 리빙 스트럭처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일련의 기준을 가지고 goodness, 좋음과 선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설문조사라든지 개인적인 선호도, 의견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도시 과학은 월프렌드가 주장했던 것과도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의 집단적인 욕망이 개인적인 차원이나 집단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환경이나 도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도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굿니스에 대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리빙 스트럭처에서 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빙 스트럭처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좋고 나쁨의 감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간 감정의 70%는 대부분의 경우 리빙 스트럭처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연령이나 성별, 문화,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아주 작은 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빙 스트럭처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인간의 마음에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집단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빈주영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라이브 관객으로부터 들어온 질문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2020년 서울 빅데이터 포럼의 주제는 팬데믹 이후의 도시의 도전과 미래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발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교수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아직도 전례 없는 팬데믹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 팬데믹의 강도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팬데믹 기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이제 언젠가는 팬데믹이 종료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패틀랜드 교수님은 이제 데이터가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빈지ang 교수님은 새로운 도시 과학의 영역에서 리빙 스트럭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리빙의 방식, 이것은 지ang 교수님의 발표와도 관련이 있는데 도시의 물리적인 형태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도시 전문가로서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먼저 두 분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도 좋고 또 리빙 스트럭처 관점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빈지ang 교수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Yes, I just during this dinner I saw this new wave of pandemic. 지금 팬데믹이 계속 잦아들지 않고 유럽이나 전 대한민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마쳤는데도 계속해서 확진자의 숫자는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해서 살아나가야 될 텐데요. 앞으로 6개월 내에 이제 치료약이 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치료약이 개발이 되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 이번 컨퍼런스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긴 거리를 여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한국 음식은 정말 언제나 먹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집에서 비디오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나름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리함은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대학에서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하이브리드 모델로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학생들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굳이 스웨덴까지 와서 여기에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교육과정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과 기관에서도 이러한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식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팬데믹이 가져온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가상의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고 물리적인 세계와 가상 공간을 최적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던 것이죠. 제 발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유전자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지능이 전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운 신드롬 아기처럼 지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환경을 잘 디자인을 해서 그 실내 환경의 거주 환경과 리빙 스트럭처를 개선시켜야 됩니다. 실내 리빙 스트럭처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양육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신생아나 태아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환경뿐만 아니라 또 실외 환경도 뭐 15분 거리의 도시라든지 이러한 개념 모든 게 15분으로 도보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여행과 이동을 줄일 수 있겠죠. 이 모든 이슈들이 리빙 스트럭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 우리의 방, 뭐 집, 거리, 정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더 아름답고 리빙,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ow, Professor 감사합니다. 펜트론 교수님. 예, 안 들립니다. 음소거가 됐네요. 아, 이제 들리네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화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요. 또 충격을 받았죠. 이 디지털 시스템의 자체에 대해서요.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는 점점 더 중앙화가 덜 된다. 즉 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80년대 혹은 그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로컬 인프라, 뭐 도서관, 은행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대한 기업에서 모든 게 다 중앙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희망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 새로운 데이터 테크닉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들 사람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알게 되고 새로운 디지털 테크닉을 활용을 하면서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 점차 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분권화가 됐다는 것은요.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중앙 도시도 있지만요.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로컬화가 되면서 글로벌화라기보다는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맥락에서 볼까요? 오히려 살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화가 점점 더 없어지고 좀 더 각 커뮤니티별로 작은 소규모 단위로서 권한을 이양해주고 또 좀 더 분산화가 되고 로컬 커뮤니티가 다시 재건을 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로컬 커뮤니티가 에너지에 넘쳐서 좀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는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직접 받았는데요. 온라인상으로요. 펜트란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서요.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구글 그리고 애플이 이제 거의 제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의 제왕 같죠. 그래서 데이터 노조 혹은 데이터 커뮤니티, 데이터 유니언을 말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작은 커뮤니티 단위로서 데이터 유니언을 만든다면 그래도 과연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뭔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오르게니제이션 같은 게요. 혹시 데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분석, 데이터 수집을 다 그 관리하고 있는 이런 담당자가 혹은 구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작은 커뮤니티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그러면 뭘 선호하냐 그거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제왕보다는 스몰 커뮤니티냐 택하라는 거죠. 저는 스몰 커뮤니티가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몰 커뮤니티가요. 작은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자기네 지역 주민을 알고 자기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게 뭔지를 알고 더 타당하고 더 활성화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요. 구글이나 이런 데보다는 작은 커뮤니티가 주인이 돼서 자기네가 했으면 저 좋겠습니다. 더 신속하게 기업가 정신을 갖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o we don't have any more.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 기조 강연 세션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발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기조연설자 분께 조직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셨던 모든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조 강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